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분에 의해 파생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는 생각과 행동이 모한 긍정적이고 날아다닐 것만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우울감에 빠져서 통 움직이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내 기분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레몬 심리에서 구성한 책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활의 가장 밑에 자리 잡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기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기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나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라는 말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하게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쏟아낸다거나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가는 이러한 기분에 대하여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기분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이 불쑥 나온다면 그 뒷감당이 어렵게 되겠지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로 나빠진 감정을 직장에서 쏟아낸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즉, 내 감정은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체력이라고 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요즘 잠은 충분히 자는지, 운동은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밝고 긍정적이 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매사에 불평이 생깁니다. 습관적인 불평은 자신의 생활이 밝아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불평은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말머리마다 재수없어, 뭔가 되는 게 없어, 짜증나네, 이와 같은 언어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도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사소하지만 분위기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스스로 감정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말하길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게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안 좋은 소문을 수시로 흘리는 사람 등은 주변에 부정적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태도나 생각에 상대방이 동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으며 어쩌면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경청의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 감정에 함께 빠진다거나 해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살핀다거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고 무슨 일이지 하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하는 편입니다. 나의 감정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가치관을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족의 일이나 친구의 문제 등에 마음을 쏟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관의 성장도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해 보기, 나 자신을 칭찬해 보기, 나 자신 스스로
자신감 갖기, 나 자신 스스로의 긍정적 태도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때 생각을 바꿔보라고 작가는 격려합니다. 이러한 생각 바꾸기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창시자인 엘버트 앨리스의 이론입니다. 엘버트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고통을 불러온다는 이론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사고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한두 번의 우연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일반화시켜서 스스로 고통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만 상상하여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향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일상을 산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나의 부정적인 말투나 감정으로 인해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의사 표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또 길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사고의 관점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함께 이해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 생활이 보다 여유롭게 되며 긴장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기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확증 편향에 매이지 않기. 심리학적으로 볼 때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게 되고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설정한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가설로 인해 하루 일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요인 등을 떠올리며 부정적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지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규정이 작동되도록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면증후군의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공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며 가면증후군에서 서서히 벗어난 생활이 되도록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다음은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킵니다. 불안감은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일에 충실하게 임하면 결국 하나씩 해결될 것이고 걱정과 불안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기억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상처는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나쁜 기억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불안감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에 감정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은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 고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고통은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지금은 이러한 나쁜 기억은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처를 성장 힘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충분히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는 나로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생활이 자신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 허영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과도한 허영심은 왜곡된 자존심이자 허울만을 추구하는 성격적 결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허영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기는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남의 관심을 끌려고 작동하는 허영심은 결국 자신에게는 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고 과도한 허영심이 생기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잘 다루어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질투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일반적으로 본인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 타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본인의 마음은 더욱 부정적인 마음만 쌓이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 그것이 바로 큰 에너지를 갖고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후회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후회를 인생의 무기로 바꾸도록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후회를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 걸, 이것을 사지 말고 저쪽 곳으로 살 걸 등과 같이 수없는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후회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것, 후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작가는 말하길 반사실적 사고는 현실과 가상의 현실적인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가상의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고 하네요. 가상이 꼭 좋은 쪽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면 후회하는 감정을 조금씩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후회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적 허기로부터 나를 지키기. 기분이 나빠지면 폭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식을 멈추기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감정적 허기라고 합니다. 음식 섭취가 정서적 욕구를 채워준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내면적 공허감을 폭식으로 위안을 삼는다게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적 허전함이 왜 오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보아야만 한다고 조언합니다. 폭식은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피해만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분노는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되며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것으로 오해가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골이 깊어질수록 뿌리를 걷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분노를 갖게 된 요인은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자기 중심적인 조작된 사실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조작된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보자. 그러면 화와 내가 분리되며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방법입니다.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하여 보자.
화가 났을 때 우선 모든 행동도 하지 말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자.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도록 합니다. 선택 가능한 방안을 분석해보자. 화를 내지 말고 바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여 봅니다. 연습을 하면 점점 가능해집니다.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보자. 건설적인 조치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문제점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8번째, 가면성 우울증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가면성 우울증은 겉으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나 속으로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전혀 우울감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면성 우울증은 과거 누군가로부터 마음을 열었다가 무시를 당했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간혹 그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가면성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친구나 상담사도 좋습니다.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담아놓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온몸으로 표현하며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여 자신의 마음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기분이 태도로 바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분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해 보는 것도 인생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갖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기분을 유지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